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4대4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며 야당의 승복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면서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선고 이후의 전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3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벽에 전해졌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개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하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본 관세는 5일,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얹기로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은 20%, 일본은 24%, 영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미국의 FTA 체결 국가임에도 비체결국인 일본보다 높은 상호 관세율이 적용돼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때에 따라 미국산 쌀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경우는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지목을 했군요. 앞서 자동차나 철강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조치에 중첩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거고 우리는 오히려 관대했다.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 약 3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보복 방침을 밝히고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어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결과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어제 23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우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각 당의 텃밭 말고 격전지 결과가 그런 건데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진보 진영에선 단일화를 한 반면에 중도 보수 진영은 제각각 출마한 영향도 있지만 김석준 당선자의 득표수는 다른 후보들을 합친 것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민주당 병강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한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는데요.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조국혁 신당이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네요. 네, 민주당도 텃밭인 호남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세 지원까지 했었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창당 후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배출한 건데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네. 이 밖에 각 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중에서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당선됐고 충남 아산시장은 민주당 오세연 후보, 구로구청장은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광역의원 8곳 중에선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 3곳, 나머지 1곳인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2후보에 당선됐고요.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선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 6곳, 1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은 영남권 산불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민심의 방향이 일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유세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끼리 격돌한 지역에서만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에서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어떤 결과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자극하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직 국회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 의장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심하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기점으로 이제는 국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의 정대철 회장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승복 여부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네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승복할 것인지를 묻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아니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선고 전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선고 전에 따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적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네. 헌재 주변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던 여당 의원 50여 명은 헌재 주변 통제가 강화되자 안국역 일대로 장소를 옮겼는데 선고 당일까지 천막을 치고 조별로 4시간씩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헌재를 찾아 탄핵 반대 탄원서 178만 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부터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는데요.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틀 전부터 24시간 동안 조를 나눠 광화문 광정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고 헌재 앞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기자회견 장소도 광화문 천막당사로 옮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정제된 수위로 탄핵 인용을 요구했는데요.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헌재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압박은 선고 당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주요 법안 처리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한 경우 피해 인가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한 건데요. 피해보상 심의 의결을 위한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을 근거로 국가가 보상해왔지만 피해 인가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외에도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임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어제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 이어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8도인데요. 한낮에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고요. 어제보다 구름량이 줄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의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서쪽에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렇게 낮아서 내일도 새벽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또 경북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권과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분당수서로인데요.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당까지 천천히 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현재 영천 부근에서는 3차로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전 부근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금토분기점에서 양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고요.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주감휴게소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는 8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그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곳, 야당이 4곳에서 당선됐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지역 있으신지요? 예, 저는 특히 전남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기서 조국 신당이 당선된 것을 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호남에서도 깊은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내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르면 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상식선에서 예상했습니다. 사실 4월 18일 날 재판관 2분이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6분이 탄핵 심판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직무정지 풀리지 않으니까 추가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고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4월 18일 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분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과 예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바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로지 헌법과 그리고 또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 그리고 또 여야 정치권 모두 이 헌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한국은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거기에 승복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 정치 세력마다 본인이 믿는 저도 네. 저 나름대로 믿는 그런 다들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신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단하시기를 좀 저하시는데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윤 대통령이 여당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퇴임하신 그런 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그리고 또 여당이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희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윤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원로로서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런 건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장관은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홍준표 시장은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안 의원님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원래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정말 그 헌법 수호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어서 그쪽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로 나오면서 여권 대선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조기 대선 시 여권 대선 가도에는 불리해진 게 맞나요? 여권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만약에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지지율은 다시 짜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가 누구인가 그 중심으로 헤쳐 모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저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저는 저 안철수만이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표 이기려면 사실은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지 극명하게 차이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중도 확장성이 제일 큽니다. 이게 그냥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23일, 24일 날 중앙일보하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중도표심 대표가 2030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1대1 가상 대결을 했는데 여당 후보군 중에서는 제가 가장 큰 표차로 이제 압도를 했습니다. 또 지난 바로 며칠 전이죠. 3월 6일에
뭐 무당층 2030 세대에 대해서 데일리안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네. 저하고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가 저는 처음 보는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양쪽이 똘똘 뭉쳐서 그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좀 있지만 일단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되면 똑같은 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승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있는 쪽에 이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권의 잠룡들 중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내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게 숫자로 증명이 돼 있으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무죄로 항소심 무죄로 야권에선 이 대표 결집 현상이 좀 강화된 반면 여권에선 친윤 후보는 좀 하락하고 반윤 후보는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일 결판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여권에서 주로 생길 겁니다. 야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기 만료를 앞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지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는데 그랬죠. 장관이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결단을 공개 요구하는 것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일수록 사실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여당에도 좋은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임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내일 헌재 선고니까 헌재 선고 이후에 질서 있게 이렇게 인선을 진행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빠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서로 여야가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지 문제 없이 또 통과가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좀 조용합니다. 직접적인 발언이나 SNS 활동도 좀 뜸하고 친한계의 입을 빌려서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왜 조용하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모든 상황들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의 색깔을 그때부터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질 때 국민들이 그때가 제일 정치인들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또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인터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4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진영에서 네. 이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그 윤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제 정도 또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같은 또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일단 그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런 유혈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네. 아니 승복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몇 주 만에 또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야 원래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그건 적절하지 못하겠네요. 다른 나라 대통령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한데 네. 어쨌든 저는 정치인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지키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 승복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광장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후에 국민 분열을 최소화해야 될 책임도 정치권에 있는데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우선 뭐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우선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승복의 메시지를 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개헌을 포함한 시대 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저는 네.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헌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지금 형편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 근간이라서 제일 먼저 그 헌법에 대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지사항 하나만 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당시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20대 이하에서 43%를 얻어서 37%에 그친 이 대표를 앞섰으며 30대에서도 50%를 얻어서 31%에 그친 이 대표를 앞섰습니다. 네, 개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은 탄핵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예. 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개헌을 다시 강조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아까 시대 교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개헌을 꺼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또 초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87년 체제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이제 이런 그 부작용이 큰 헌법을 바꾸지를 않으면은 우리나라 성장과 번영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감옥에 가고
세 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지금 뭐 줄 탄핵, 입법 폭주.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외국 여러 가지 외교도 되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헌 없이는 정말 이 망국적인 혼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표 저자로 한 책이 출간이 됩니다.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공동 저자의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조정훈 의원, 윤상현 의원 4명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책 출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솔직히 책 내용을 아직은 보지를 네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른데요.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인에게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념 윤리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고 책임 윤리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해내는 실제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뜻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뭐가 더 중요한가? 사실은 국민들은 성과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책임 윤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그 책임 윤리인 거죠. 네.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 시점은 유동적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대해서 뭐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복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최상목 총리와 그리고 또 한은 총재 두 사람이 국제적인 신인도를 그래도 유지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최상목 총리를 탄핵을 해서 경제사령탑을 없애버린다면 총리가 다시 또 그 경제사령탑 역할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가 IMF 때처럼 진짜 1,500원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실무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또 외국에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의 그 추가 관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탄핵 사유인데 안 의원님은 결국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으시죠? 그 마은혁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지 생각해야 될 점이 지금 내일 당장 이제 그 판결이 탄핵 심판 내려지니까 선고일이니까. 예, 대통령 탄핵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는 그 임명하는 절차로 그 다음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졌으니까 이 선고 이후에는 아마 논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인용한 또 다른 여론조사 개요도 알려드립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 지난 3월 3일에서 4일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예.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 의견은요?
제가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활동 위축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사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다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 고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발전에 필요한 거는 사실은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장기적인 투자들인데요. 마무리해 그런 주시고요. 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큰 빛을 회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것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나오고 그 창조적인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유한 문화국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복의 큰 뜻이 상당히 많이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완성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광복에 있습니다. 그 광복이 지금 미완성이고 광복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량을 이미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광복이 안고 있는 풍부한 의미가 뭐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과제와 소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뭔가 이걸 우리가 밝혀서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역량이 민주주의에서 또는 한류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100년 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햇살이 환한 따스한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이맘때 평균적으로 서울 기온이 14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12도 등 12도에서 18도 분포로 대부분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아침과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서울이 현재 5.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이었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서서히 안개는 엷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 감속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 해당 지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경북권과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부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비슷한 날씨가 되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적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5곳이 좀 관심이었는데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민심의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야 모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선거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데 네. 내심 네.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탄핵 결과에 연동되는 해석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첫 기초단체장을 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기초단체장이 전국에 5곳이 이제 치러졌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기존에는 여야가 4대 1의 구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1대 4로 역전이 됐는데 아마 이제 담양 선거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면 뭐 5대 0으로 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민심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번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저는 오랜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담양이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국힘과 민주당이 4대 1, 아니 국힘이 1, 민주당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야 5당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예. 윤 대통령 파면 촉구와 함께 국민의힘 당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제가 속한 민주당입니다만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이게 1, 2당으로서 쉽게 하면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서로를 향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건까지 네.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갈라져 있으니 국민의 양극화, 광장의 분열 이런 문제가 탄핵 결정 이후에도 굉장히 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이제 탄핵 결정을 하루 이틀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양당의 분열 구조가 굉장히 극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열 탄핵 야 5당 국회의원 연대 네. 이게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다 지켜본 증인들이신데 처음에 국민의힘도 이 12.3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입장을 네.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는 완전히 12.3 그 불법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했다.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너무 명확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정쟁으로 가면 되겠냐. 집권당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죠. 예. 내일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제 인생을 다 돌아봐도 중고등학교 시절인 80년 광주의 문제를 빼고 뭐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도 다시 하지 못할
그럴 일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 역사에 기록될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차대한 역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떨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좀 5대3 교착설을 얘기하다가 한 4대4로 무게추를 좀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지는 4대4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제 5대3 뭐 되돌아가기라고 하는 말이 한 2, 3일 네, 전국을 네, 강타했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5대3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적인 문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할 때 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이 결정의 종국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는 불가하다 판단 이렇게 냈어요. 다시 말해서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 그 공석이 이것이 유기되느냐, 이 한 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현재는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결정을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때 이미 원칙을 세워놨어요. 5대3으로는 선고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어떤 이 불안감들이, 이런 것들이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럼 5대3이 불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는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걸 전제로 네. 볼 때 네. 5대3은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탄핵 인용이 가능한 6표가 확보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대2, 7대1, 8대0이 가능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그걸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4대4 기각밖에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책 내용은 뭐 공개가 좀 덜 된 모양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책 내용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그대로 네. 옮겼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그 댓글이나 그 반응을 보면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네. 그것은 뭐냐면 이 책을 만들면 종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이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을 활자화하는데 종이가 쓰여지고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희생시킨 그것에 대해서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던데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일방적으로 담긴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뭐 그런 수준의 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향후 정치 행보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예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사저로 돌아가서 본인의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결집한 일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네. 조기 대선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쨌든 계속 이어가려고 할 것이 저는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지침서 같은 지지층을 향한 지침서 같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좀 피력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뭐 개헌이라든가 뭐 향후 어떤 계획들을 좀 담은 내용인가 봐요.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는
승복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헌재의 어떤 결정도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승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네네. 판결을 앞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라고 압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언이 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어가지고 고등법원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면서 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빨리 대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시간도 낭비하지 마라. 대법원에 직접 판결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형태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하는 이 건이 파기 자판이라고 자판 하더라고요. 말도 새로운 말도 네네.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편람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한 40만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죄를 유죄의 취지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것,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15건이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죄로 하는 그런 취지의 판단이었고, 다만 무죄를 유죄로 하는 것, 우리가 피의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정확하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 한 건도 법원의 역사상 없었던 것인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그걸 하라고 하죠? 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네. 예, 헌법재판소 이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자기들 하면 되지 이재명 대표에게 하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그렇게 뒤집으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아침부터 방송에서 뭐 이런 용어가 죄송합니다만 강도가 강도짓을 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어떤 한 시민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성공을 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하는 말이, 나는 강도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집에 편안히들 잘 주무시고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살펴보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12.3 비상계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면, 그 강도가 잡혔는데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당신이 선언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후안무치한 그런 요구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하라라고 하는 질문, 전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승복 선언을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잘못이 없는 국민이 거기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맨 첫 번째 질문 하셨던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아무리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해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그러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내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네. 박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발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는 헌재가 내일 11시에 이걸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 기일을 발표하기 전의 바로 직전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3 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이 뭐 그게 달해있던 시기예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을
둘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계엄이 충분히 우려되는 그런 아주 너무나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에서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그리고 그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그 어떤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에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현 불법을 뻔뻔하게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초유 공직자라는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공직에 머물러 있는데 왜 우리만 이것을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박함 그런 속에서 선고가 되기 전에 박홍근 의원이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설들이 당내에서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굳이 지적을 이제 하신다면 이렇게 뭐 변명이나 할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은 부적절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은 어떤 헌재 결정도 수용해야 한다면 정치인들을 향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좀 삼가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평소에도 우리 박수현 의원은 좀 품격 있는 의원으로 많은 평가를 좀 받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말이 좀 많이 극단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렇게 마치 아주 인자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공직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본인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우연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국민만 헌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한덕수 대행이나 지금은 경제부총리로 다시 돌아가죠. 최상목 전 대행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정말 밉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국민적 갈등과 이 혼란과 이 불안이 어디서 생겼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담화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이 지금 혼란이 시작된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이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자기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디다 대고 국민에게 정치권에 그런 훈수를 둘 수 있습니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좀 이른감이 있지만 탄핵 결과를 가정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상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탄핵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갈라졌던 이 국민 광장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이 어지러운 질서로 잡혀져가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력 또 그런 리더십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붕괴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록 제1야당의 대표이지만 네. 차기의 대통령 후보이거나 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심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잊으시고 이제는 그런 어떤 실종된 대한민국의 지도력에 내가 책임이 있다. 현재적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세우는데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정말 훌륭한 나라이다. 그런 훌륭한 국민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메시지를 정말 발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또 비판이 따를 것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비명계는 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밤에 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친상가에 조문을 다녀오셨군요.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이재명 1극 체제가 워낙 공고해서 소위 비명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뭐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일부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당 내보다는 당 외부의 환경이 워낙
역사적으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당 외적인 국내외의 이 많은 위기적 상황이 사실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책임감이 워낙 큰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 당내의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지도력들이 아마 설 자리가 자연스럽게 좁은 상황이 아니냐. 그건 당내 상황보다는, 물론 당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 외부적인 어떤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을 좀 볼게요. 여권 잠룡들이 반 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친윤 친한이 단합해서 빅텐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의 골은 좀 깊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지금 충고를 좀 드린다면, 기승전 이재명, 반 이재명 전선 하나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선택을 하는데 반 이재명 그 깃발을 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받아야지, 반 이재명 텐트 하나 가지고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반 이재명 텐트 하나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을 이재명 일극 체제니 뭐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죠. 네. 친윤 반윤이 합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합쳐질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강성 지지층이 워낙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대통령 후보가 되든 당 대표가 되든 이때는 이미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의 또 지도자들의 그런 말씀을 보면 그 이후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당내의 경선 과정을 통과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징검다리 하나만 지금 건너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강 너머를 가려면, 냇물 너머를 건너가려면 밟아야 할 징검다리는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했는데 또 박빙 승부를 예측하는 분석도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은 결과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옹호한 정당에 대한, 그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 대한 심판도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잘 만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문제는 그것이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미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태년 의원도 지금 경제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아침에 공부 모임을 이끌고 굉장히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80에서 100명 정도가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매주 1회씩 그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김태년 의원도 말은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온 정치인입니다. 네. 이 상황은 다르겠지만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0.73%포인트로 네. 이제 패배를 했는데, 야권에서 조국혁신당 등이 야권 전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자.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 야권의 통합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저는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패배가
이 야권의 국회의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또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경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뭐 단식 투쟁도 했고 거기서 야 5당 국회의원 탄핵 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단식 농성장에서 그리고 그 탄핵 연대 모임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각 네. 당이 나눈 바가 있는데 네.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지난 대선과 같은 패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진보적 어떤 관점, 방향을 설정하면서 그걸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번에는 야권 통합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농담들도 그 안에서는 하고 네. 하는데 아마 그러나 이 문제가 정식으로 협의를 위한 테이블의 주제로 올라가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될 것이나 그러나 그 기저에는 지난 대선에 대한 경험적 성찰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으로 공동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며 그다음에 그렇게 공동으로 정책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어떤 제도의 제안이 있든 간에 각 정파가 정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통 크게 좀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야 5당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거다.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혼란과 유혈 사태를 우려했고 제2의 계엄을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증명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그날 밤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합참의 그 결심 지원실인가요? 거기에 모여서 제2의 계엄을 했다는 정황들 그리고 이미 진술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했더라도 내가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돼 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이미 검찰 조사 과정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기각이나 각하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전 세계에 무엇이라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설명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좀 화가 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네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소속입니다. 예.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전사의 채용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시죠. 왜 이 문제가 지금 왜 와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전 정부 정치 탄압이자 검찰의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을 유리한 때 심지어는 자기들이 불리할 때 그럴 때 꺼내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위 집에 살면서 치러야 됐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계좌에서 계좌로 준 것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2주 전 서울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향후 동향 진단해 봅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이 문제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 이후에 실제로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시장 움직임이 가격 동향하고 거래 동향으로 구분해서 네.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일단은 주간으로 발표되는 동향 조사는 호가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어제 재지정 전에는 주간 기준으로 그 서초나 강남 그리고 송파 지역이 0.7%대까지 그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토어제 해지하기 전에 이들 지역의 그 주간 동향 기준으로는 0.07에서 뭐 0.1 정도 나왔던 것 대비해서 7배에서 10배 상승률이 커지면서 네. 토어제 해제하면서 소위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시 재지정하면서부터는 지금 주간 상승이 0.2로 내려갔고 그리고 아마 상승은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승률이 꺾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호가라는 게 다소 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토어제 재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가격 동향은 다시 안정세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월 거래 절벽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어제를 해제하면서 거래가 좀 불붙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이후부터는 재해제 그러니까 지금 지정한 걸 다시 또 재해제를 기다리면서 부동산이 좀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데이터는 거래 데이터나 뭐 가격 데이터는 특히 거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천 건 이하로 다시 내려가서 좀 침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9월까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네.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거래 절벽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텐데 결국 토어제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서울시의 토어제 해제의 명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어제가 20년 6.17 대책부터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초기에 20년, 21년을 보면은 돌이켜서 보면은 토어제가 있었던 서울 대비해서 당시에는 소위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폭발하던 시기였는데 경기도의 상승률이 서울을 앞질렀던 거의 최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어제가 있었던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안에서도 보면 동별로 다르지만 확실히 토어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오니까 전체 수요의 절반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수요의 약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는 열의를 보이는 게 맞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2월에 해제할 때의 그 논리가 한 2년은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보면은 별 작동 안 하더라 이러면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제와 함께 소위 시장이 갭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서울시의 명분이 되게 좀 뻘쭘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작동 안 한다라기 하기보다는 토어제가 있는 기간에는 투자 수요 유입이 막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을 눌러놓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장 왜곡이 발생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도 그런 영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보통 그 실거주 수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한 반반쯤 되는 거라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봅니까? 네, 그것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해서 집을 살 때 지금은 투기과열 지역에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고 뭐 2017년에서 2021년에 그때는 아시겠지만 웬만한 전국에선 다 냈는데요. 그때는 대부분이 다 규제 지역이어가지고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보증금을 승계하고 집을 사는 거를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네. 보증금 승계율이 평균 40%대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투자가 조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60%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 의원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차 의원이 그 자금 조달 계획서 투기과열 지역을 2월까지도 분석해서 낸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결국 서울시 전체 거래에 대해서 토어제 해제 이후에 갭 투자가 또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절반 정도는 항상 투자 수요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주택 거래 이것도 토지개발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용산구의 그 한남동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이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비아파트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비아파트였는데 그것이 아파트로 되는 거다 보니까 유권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실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빨리 이제 교통 정리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정리하는 건가요? 네네. 서울시에서 정리하는 서울시에서 이제 국토부랑 같이 유권 해석해서 정리하게 될 겁니다. 6개월 뒤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좀 안정이 된다면 그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토어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토어제 지정 목적 자체가 단기의 주택가격 과열 때문에 재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관망세가 이어진다면 해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제 이후에도 또 이런 네네, 현상이 그러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네,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그런데 벌써 2월, 3월을 거치면서 네네. 35일 만에 해제 재지정으로 신뢰는 이미 좀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제가 바라는 거는 네. 또 시장에서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토어제가 강력한 것은 맞거든요. 단기에 투자 수요 유입을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리니까 강력한 게 맞는데 현재는 그 기간도 6개월로 줘버렸습니다. 보통은 연 단위로 갱신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 6월쯤에 5년 차가 되니까 이제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선거 때문인지 뭔지 좀 미리 풀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네. 그러나 아마 9월께는 다 풀릴 거라 생각하는데 관건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토어제 해제하고 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토어제 해제 지역에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그 자금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막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해제되면 그때 맞춰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종전에 있는 뭐는 좀 처분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스케줄을 짜고 있거나 또 결국에는 이게 그 가격 상승의 어떤 동기를 세게 한번 그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학습 효과를 한번 줬다는 점에서 해제 이후에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때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제 한 3개월 이상을 기다리면 결국 다시 평균 회계를 할 거라고 보고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지정된 지역, 네. 인접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풍선 효과나 뭐 이런 게 나타납니까? 이들 지역도 풍선 효과가 뭐 나타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의 풍선 효과는 토어제를 해제하면은 그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한다. 네네네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 다른 지역이라는 게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이었는데요. 마포, 성동, 강동보다는 현재 그냥 주택 가격 동향 분위기는 재건축에 있는 양천구가 좀 강세를 띠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을 보면은 네, 큰 풍선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접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 네, 현재로서는 거군요. 네. 이 가계대출 현황은 어때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1월이 마이너스였는데 2월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3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2월에 늘어난 것보다는 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정확히 말하면 시장과 2달 시차가 있습니다. 2달. 네, 그래서 토어제를 그 해제하면서 2월부터 3월까지 열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때의 대출은 좀 4월에 많이 기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데이터는 기표가 많이 안 되고 4월에 좀 기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3월
3월 24일에 이제 다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5월 데이터부터는 가계대출이 상당히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2월보다 꺾였기 때문에 토어제 하면서 바로 꺾인 거라 생각하지만은 아마 그거보다 한 달 정도 시차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부처가 그 용인하는 수준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월에 합산해가지고 5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공공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향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한 2조 5천억을 넘어가면은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세게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그게 조금 늘었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해서 갑자기 좀 기가 센 발언들이 나온 거고요. 대출 좀 제약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3월 한 달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안 나온다면은 뭐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다가 4월에 또 뭐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대출 규제 관련해서 세게 발언할 것 같거든요. 여튼 2월에 가계대출이 좀 튀었고 그게 용인하는 레벨을 넘어가니까 이제 금융부처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렌드고요. 네, 요 기조로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약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좀 적어지면 다시 좀 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월에 2조 5천억 언더에서 민간은행 대출 늘어나는 걸로는 노터치를 하고요. 그게 좀 더 높아지면은 3조 4조 가기 시작하면은 세게 규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25조 30조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이게 좀 소송전으로 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 하나의 반면교사가 있다면은 네. 얼마 전까지 종부세 소송이 있었는데 종부세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 합헌적이었다고 결론이 나면서 그 소송 중인 과정에서 종부세를 미납했던 거에 이제 체납까지 붙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된 것이 부동산 네. 씬에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난번에도 한번 탄핵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탄핵과의 연관성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부동산 정책은 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뭐 딱히 부양책을 과격하게 썼다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2022년, 2023년에 시장이 하락할 때 그 지지책을 강력하게 쓴 적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탄핵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친다는 것이 결국 공급이랑 수요랑 여러 가지 네. 부분인데 수요 부분에서는 대출이 특히 그 수요를 옥죄는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랑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름 명확히 서 있는 것 같고 뭐 향후 이제 정권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5월부터 심사를 더 강화하고 등등 하면서 대출 증가율을 낮게 갖춰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단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공급단에서 만약에 뭐 탄핵이 인용되고 또 새로 선거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하면은 봐야 되겠지만은 현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을 약간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인지가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부동산 공급책에 대해서도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민주당 쪽의 입장,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네, 네, 그쪽의 입장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 정국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적어 보이고요. 다만 작년 그 계엄 사태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으로 좀 관망을 해왔던 것이 2월까지였는데 그냥 그 관망 그 이전에는 24년 하반기에는 뭐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구매력이 응축돼 있던 상태가 토어제를 통해서 그냥 발휘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올해 1분기는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향후에 있을 이벤트에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소위 쓸 돈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조용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인데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도 다 문을 닫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곳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네. 공지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궁일을 이제 공지한 건데요. 창덕궁은 헌법재판소에서 600m 거리에 있고요. 또 덕수궁 같은 경우도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고 서울광장과도 마주하고 있죠. 또 운영궁도 헌법재판소에서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휴궁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경복궁 주변과 광화문 일대 주요 박물관도 휴관을 합니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경복궁 앞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하루 휴관하고요. 국립민속박물관은 휴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아마 휴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국역과 삼청동 주변에는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 휴관하고요. 안국역 1번 출구에서 600m 거리에 있는 아트선제센터 그리고 안국역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아라리오 뮤지엄과 아라리오 갤러리 역시 문을 닫는데 만약에 예약을 하신 분들도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도 내일 개최 예정이던 여의도 벚꽃축제 연기했네요. 네, 사실 지금 여의도에는 벚꽃이 지금 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일부터 8일까지 윤중로 벚꽃길에서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취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축제를 나흘 연기하기로 해서 8일부터 12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벚꽃 축제 개최일이 연기되지만은 벚꽃을 즐기되는 지장은 없고요. 사실 지금은 부산과 경주 쪽에 만개란 상황이고 전북 전주나 군산 그리고 충남 공주 계룡산은 아직 벚꽃이 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일평균 9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기온이 되면은 이제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화한 후에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벚꽃이 만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축제를 연기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불신은 곧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과 기각의 기로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요. 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우리 국민 모두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신규 이미지 생성 기능, 특히 그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각종 SNS, 특히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지브리 스튜디오뿐만이 아니고 심슨 스타일 그리고 디즈니 스타일로 바꿔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작권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지금 지브리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저작권 계약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첫 네. 번째는 기존 저작물을 참고해서 생성을 했는지 이게 이제 의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기존 저작물과 실제로 비슷한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모두 다 모호한 해당이 부분이 될 있나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갔을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저작권법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수준 이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고흐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고흐 특유의 화풍 자체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과 표현물의 경계를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일본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마는 특정 표현물이 아닌 화풍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되고는 있습니다. 그 단순히 분위기만 구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네, 이제 분위기만 구현을 이제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면이 뭐냐면 학습 데이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풍이 나오려고 하면 그 학습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했는지에 관련돼서는 지금 오픈AI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뭐 법조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뭐 이제 제재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브리 스튜디오에 타격을 줬느냐의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주체가 AI 개발사인지 명령을 입력한 이용자인지 이런 것도 아마 향후에 좀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나 봐요. 제 주변에도 이제 너도나도 많이 하시니까 네. 재밌게 하시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해서 포기했다 이런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요청이 많아가지고 네. 좀 제한을 뒀다라는 건데 이 제한의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 2만 원가량 내에는 유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되는데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돈 안 낸 사람은 서럽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애혹한 그런 소비 구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성이 좀 제한됐던 유명인 얼굴이나 혐오 상징물 등의 묘사가 가능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요? 오픈AI 측 같은 경우는 창의적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기되었던 것들을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같은 뭐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도 그 초상권을 제한 두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혐오적인 어떤 표현들 예를 들면 아시아인의 눈이라든지 뚱뚱한 사람에 관련돼서도 네. 인종차별 우려를 넘어서가지고 허용했다는 거고 무엇보다 나치의 상징이죠. 갈고리 십자가로 부리는 하켄크로이츠 문양 같은 경우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자유의 어떤 표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논쟁은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스라엘군을 이제 묘사한 그런 스타일이 나왔는데 이 사실 지브리 스토리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전쟁을 싫어하거든요. 반대하시는 분인데 이게 맞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그 성적인 표현에 관련돼서는 지금 금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몸매를 강조하는 형태로 그려달라 이런 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만화 제작도 가능하다고요? 신진 만화가들의 활동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네요. 이것도 두 가지 문제인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건 사파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파를 연결하게 되면은 만화가 됩니다. 특히 말풍선 안에 그림 뿐만 아니고 글자를 넣는 것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짧은 만화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신진 작가들, 미래 세대들 기회를 이제 박탈하는 거 아니냐. 사실 강풀 작가들도 처음에 이렇게 좀 작은 만화들을 사보나 이 지자체 홍보물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네.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생성형 인공지능 회사 측에서 이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만화들을 학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화가들이 인터넷에 만화 올리는 걸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올렸다가 그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여전히 논쟁점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이 고 김세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1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 원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김수현 씨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위약금이 최소 200억에서 최대 1,800억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명예훼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 김세론의 친구들이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김세론과 교제한 사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작성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유족 측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만남은 성인 이후라고 기억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하면서 이 고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한 것을 알고 있는 친구 8명 정도의 그런 이제 증언을 반영해서 성명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유튜버를 통해서 지금 어떤 자료들을 계속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내용들이 마치 좀 선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진실을 또 혼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식적인 어떤 기회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3일 목요일 정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